이 행사는 전국 단위 시인과 그다음 우리 지역의 시인이 함께 출연해갖고 지금까지 해왔던 행사입니다. 제1회 권여궁 김용 시인을 출발해서 그래서 오늘 50회에는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기철 쌤 저희가 정말 좀 늦었지만은 저희 문학관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김남호 시인을 함께 모셔서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쪽을 열어봐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꼭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본 사업의 목적과 기획 의도입니다. 문화공동체 가치라고 해서 전국 시인과 지역 시인이 한 회차의 프로그램에 동시에 초청되어 중앙문단과 지역문단의 경계를 험한 편, 상호 텍스트 교류를 통한 지역문학인 창작 역량 강화, 시문학 공동체의 가치관과 태도 및 관념에 관한 자각 혹은 공유의 뜻을 두고 시작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이 귀한 자리에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아주 멋진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시인들이 좀 얘기를 잘 안 들으시는 모양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러더라도 오늘 와주신 쌤들만 하더라도 저희는 아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영상 기록으로 꼭 남겨두어서 우리 길라치 문학관 홈페이지 탑재한 편 영구의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문학관의 사회적 기능 강화라고 했는데 이거는 모쪼록 독자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뜻을 두고 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두 분의 시인 모시고 이선인 시인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남호 시인을 앞전에 모시겠습니다. 우선 김영 시인의 양력을 읽어드리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호 시인은 1961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경상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경남의 중고등학교 교사로 35년간 재직했죠. 2002년 현대신문학상으로 문학평론가 등단했고요. 2005년 시작의 또 시인으로 등단하였습니다. 하동문예협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박경리 문학관장이시죠. 제1회 현금지역문학상 제8회 피카시 작품자 수상했으며 시집으로 링 위의 돼지, 고래의 편두통, 두부그림의 부족 이런 한 점이 있고요. 평론집으로 불통으로 소통하기 깊고 푸른 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김남호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먼저 좀 해주시죠. 네, 가져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존경하는 우리 이기철 선생님을 앞에 모시고 입이 잘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동 총구석에 처박혀 있는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횡설수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새로운 또 만나 뵙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동안에 라디오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시를 매결해가지고 좀 뜻깊은 시간,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만 엄살하시고요. 말씀 잘하시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서워요. 근데 이제 앞에 지금 놓인 거 보이시나요? 이게 비파고 대사모 꽃인데요. 지금 계속 향기가 느껴지시죠? 굉장히 향이 나는데 혹시 못 느끼십니까? 느껴지시나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처음에 좋아한 줄 알았어요. 네. 그때 보니까 향이 굉장히 좋네요. 네. 태산목이요? 네, 태산목이라고요. 이게 어떤 분은 수박 향이 난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참외 또는 치자 향이라 하는데 어쨌든 좋은 향기와 함께 저희들 이
먼저 문을 열겠습니다. 대표시 8편, 근장시 6편 제를 받아서 50분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은 시를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먼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시를 주신 우리 시인께서 내가 가장 먼저 어떤 시보다 이거는 꼭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시가 있을 것 같아서 차례대로 말해도 괜찮고 있어요. 어떤 시를 먼저 했으면 좋은지 앞뒤 뭐 대표시 근장시 관계없이 하나를 먼저 골라주시고 육성을 한번 들려주세요. 이쪽으로 될까요? 힘드네. 우리 진작에 힌트를 좀 주시지. 또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시를 네. 6편 그때 네, 보내드렸나요? 대표시 네. 8편, 근장시 6편입니다. 대표시하고 근작시를 보내달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대표시를 고르려고 보니까 대표시가 있어야 고르죠. 아니 그래서 앞으로 대표시를 써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 이게 대표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시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낙서하는 것 같다고 하고 굉장히 소통이 잘 안 되는 어떤 불통의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마땅하게 소개할 만한 시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소개해 놓은 시들은 제 대표시라기보다는 그나마 좀 말랑말랑한 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네. 그나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나마 뭐 다 훌륭한 대표시긴 하지만 네. 27페이지에 보시면 네, 2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썩 훌륭한 시기 때문에 제가 읽어야 되나? 네. 예. 마루 밑에서 보낸 한철 모든 것들은 그 위에 있었다. 주인도 손님도 도둑도 예수도 부처도 생선 대가리도 나만 그 아래 있었다.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가끔 짖거나 짖지 않거나 뼈다귀를 던져주면 뼈다귀를 똥을 던져주면 똥을 욕을 던져주면 욕을 주는 대로 물고 왔다. 모든 것을 그 아래로 물고 와서야 비로소 내 것이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그곳은 지상이었지만 하늘이 없었고 하늘이 없어서 죄가 없었다. 내 몸은 허기의 힘으로 굵어져서 우그러진 밥그릇처럼 투명해졌을 때 그곳에서 끌려나와 매달렸다. 그들의 십자가에 대롱대롱 뼈다귀와 함께 악바구니와 함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시를 갖고 보면서 랭부의 지옥에서 보낸 한철에서 앞에 살짝 제목을 바꾼 건지 아닌지 일단 그걸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뭐 랭보의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라고 유명하시기 네, 때문에 그것을 제가 좀 차용할 만한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고 네. 어떤 삶의 그 참혹함 네. 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걸 그냥 요즘은 이렇게 개를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어떤 개의 그 처참한 삶에 네. 사람의 삶을 한번 겹쳐서 읽어봤고 제목은 아무래도 지옥 쪽에 가깝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은 마루 밑에 뭐 개를 키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안고 업고 다니는데요. 제가 빙사리에 문학관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요. 하루에 빙사리 최첨단땡을 다녀가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개를 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야만인입니다. 개를 업고 네. 심지어는 안고 굉장히 그런 풍경을 보면서 이 마루 밑에서 한 생을 살다가는 개들의 모습은 아마 추억 속에 있지 않을까. 그쵸, 점점 사라지겠죠. 그래서 쌤도 시를 보면 이 시도 그렇고 그 현대인, 이제 개에 비유했지만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현대인들의 어떤 비참함,
또는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참혹한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의 시가 전반적으로 저는 좀 깔려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평론집에도 보면은 독백, 엄살보다는 서늘한 고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계속 시 작업을 그렇게 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죠. 시를 쓰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자기를 가지고 시를 그렇게 몰아가지는 않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하는 이제 시인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세계관을 선택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옥적인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옥 같은 시를 제가 쓰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많은 시들이 지금 요즘은 어떤 젊은 층에서 쏟아져 나오는 시들과 기성의 전통적인 서정의 시들이 많이 이제 충돌하고 있죠. 사실은 기존의 시법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젊은 시인들이 쏟아내고 있는 많은 시편들, 특히 2000년대 이후 흔히 미래파 이후의 시들이 굉장히 억지스럽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미래파라고 하는 그 평지풍파를 일으켰던 그 계열의 시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옹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여파가 오래지 못하고 크게 어떤 영향력을 좀 더 미쳤으면 좋을 것 같은데 2010년 넘어가면서 사실은 미래파라고 하는 그 새로운 어떤 형식의 시들이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그 친구들의 젊은 에너지가 좀 더 큰 쓰나미로 몰고 왔으면은 우리 한국 문단에 큰 변혁을 일으킬 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서정시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서 마치 요즘 텔레비전 켜기만 켜면은 트로트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는 그런 느낌들. 뭐 트로트가 좋다 싫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어떤 시편들, 시의 작업들은 사실은 간이 잡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좀 무모하게 형식적인 실험을 못하고 있어요. 좀 더 과감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늘 머뭇하다가 보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결국은 증곡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볼 때 이도 저도 아니다 하지만 어떤 새로운 형식이 그 중간 지점에서 저는 잘 걸어나가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들을 보면은 그 아까도 뭐 불통이랬지만 현대에는 진짜 소통이 불통이 되고 있는데 대체로 시대를 그런 걸 한 것 같거든요. 그 줄넘기라는 시를 보더라도 아이들이 28쪽입니다. 줄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아주 그게 무지개를 만들고 줄넘기를 하는데 머리를 집어넣는가 그 잘리는 듯한 느낌 보면서 뭐랄까요, 이거는 그 풍경인데 뭔가 뒷골이 좀 서늘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 아이들 풍경을 보면서 이거 쓴 시인가요? 참 어렵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네. 좋은 시는 나쁜 시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착한 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위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시들, 사람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악마성이 얼핏 비치는 그런 시들, 그런 시들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그 착하고 예쁘고 고운 시들, 양송하게 좋은 시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매력을 못 느껴요. 네. 그래서 요즘 그 낭송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저는 구한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줄넘기라고 하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석양의 그 벌겋게 노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드는 어떤 이미지였어요. 네. 어떤 하루하루가 어떤 줄넘기처럼 돌아가는 회전하는 어떤 칼날 속에서 네.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마치 발목이 잘리고 나중에는 머리가 잘리고 네. 어떤 우리 삶이 토막토막 쳐지는 듯한 어떤 그런 핏빛 그런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싶었는데 뭐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또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빈 벤더스 영화 감독 있잖아요, 그죠? 그 파리 텍사스도 남았는데 그 얘기 같지만 지금 이것도 분명히 객관적인 풍경인데 그 시 전반에 비애가 깔려 있거든요. 뭐 삶의 부조리 대체로 전반적인 좀 부조리 모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시를 하나 더 읽고 쌤 말씀 드렸으면 싶거든요. 어느 시 제가 말한 그 파리 텍사스를 한번 하고 이건 얘기를 하도 될까요? 쌤 25쪽? 25. 예, 25쪽입니다. 이걸 한 번 더 쌤 읽어주시고 시 이야기 계속하죠. 아, 예. 네. 파리, 텍사스. 울고 싶으면 저 방으로 올라가지. 삐걱대는 나무 계단을 오르다 보면 할 말이 없어지고 눈이 매워지고 우리는 서둘러 거짓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울게 돼.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진짜 거짓말이야 하면서도 거짓말처럼 울게 돼. 탬버린을 흔들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다리 하나를 까닥거리면서 울게 돼. 울지마. 울긴 왜 울어 하면서 울게 돼. 울음이 뚝 그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우리는 갑자기 쑥스러워지고 아줌마 10분만 더 울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추가로 10분 동안 또 목 놓아 울지. 제가 이 영화를 봤거든요. 파리 텍사스. 제가 이제 나스타제 킨스키를 좋아하고 빈 벤더스 감독을 좋아하는데 이게 설명을 좀 그 영화하고 어떻게 제가 머리가 나쁜지 잘 매치가 안 돼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쌤한테서. 네, 뭐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 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 네. 이 시 자체가 네. 사실은 파리 텍사스에서 무슨 이미지를 가져온 거나 거기서 모티브를 가져왔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목만. 네. 제목만 가져왔었고 네, 네. 사실 뭐 거짓말을 한다는 것보다는 노래방에서 어떤 생각이 나서 네. 그날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쓰다 보니까 아침에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냥 시로 만들었는데 제목을 뭘로 붙일까 노래방 그렇게 붙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 또 노래방에 가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조항조의 노래를 또 많이 불렀어요. 네. 밑에 보면 울지마 싸는 것도 나오나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 제목을 내용이 대중가요를 퍼질러지게 불렀던 노래방인데 제목까지 너무 통속적으로 나가면 별로 자연스럽지가 못해서 좀 멀리 뛰려고 하다 보니까 뜬금없이 파리 텍사스가 나왔어요. 순간적으로 이 예, 제목이. 예. 네. 저는 혼자 막 고민했거든요. 이 영화가 로드무비, 빈 벤더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로드무비 왕이라는 이 감독의 영화를 파리 텍사스를 여기에 넣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내용을 들었는데 어떻게 대박이지 한참 고민했는데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였습니다. 그죠? 거짓말가 나무나가 막 스킨 거 나중에 제목을 붙인 거다. 그게 또 선생님 시작법 어떤 그런 거겠죠? 시를 쓰실 때? 예, 그게 저는 그런 식으로 시를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깊이 생각하지 말자. 깊이 생각해봤자 좋은 시 안 나온다. 그런 생각들을 초창기에 아주 강하게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내게 맞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남의 건데 제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 어찌 보면 정말 내 거는 내 깊은 사유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사유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남들에게서 혹은 책에서 빌려온 것들이고 배웠던 것들이 무의식 속에 내려가서 내 것이냐 행시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사유를 시를 쓸 때는 사유를 덜 하려고 아니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전혀 어떤 무의미 시에 가까운 시들 왜 그러냐면 의미를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의미의 노예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의미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익숙한 것들에 이미 익숙해진 것들에 우리가 학습된 것들을 부여할 때 그래서 그걸 우리 거라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서 사실은
조금 전에 읽은 파리 텍사스처럼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감각, 재미. 그래서 감각만큼은 그래도 내 몸으로, 내 육신으로 느끼는 것이고 머리로 사유해서 얻은 것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뭐 이기슬 선생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송구하고 민구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신은 모가지 아래쪽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박수 친 거예요? 가능하면은 머리는 액세서리로 그냥 붙이고 다니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어요. 별로 머리도 좋지 않으면서 수시로 사유하고 생각합니다. 네. 금방 저 박수 친 김한규 시인하고 또 뭐 같은 하동에 계시면서 그래서 박수 친 건 아니겠죠?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김남호 씨 목소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또 저기 목소리 좋은 남자가 또 하니까 김한규 씨, 그 박수 친 시인 김한규 시인이라고 아시는 분 알겠지만 모르는 분은 또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영남일보 신춘문예 나왔고요. 이거 자랑했답니다. 그다음 우리 박상용 문화상을 또 받았는데 시를 하나 부탁을 제가 하려고요. 오늘 이 시 중에서 그 목소리로 김한규 시인이 시를 하나 낭독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편 골라서 들려주시죠. 그래서 그 시에 대한 질문도 주시면 더 좋고요. 우리는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29쪽 걸레지. 예, 29쪽입니다. 그래야지. 마이크 드릴까요? 이런 육성으로 주시면 좋아. 네. 걸레질. 그녀의 걸레질은 멈출 줄을 몰랐다. 할수록 더러워졌고 더러워질수록 치열해졌다. 그 일에 모든 걸 건 사람 같았다. 걸레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걸레는 이미 걸레가 아니었다. 거길 뭐하러 그렇게 닦아요?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다. 만일 누군가가 그렇게 물었다면 그녀는 마른 걸레처럼 미쳤을 것이다. 아무도 묻지 않았기에 미치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기에 미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누구도 물을 수가 없었고 그녀는 언제 미쳐야 할지를 몰라서 걸레질만 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닦을 수 없는 걸레로 무언가를 닦고 있었다. 시에 대해서 이 시를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제가 보기에 이 시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달려나간다고 할까? 네. 물고 늘린다고 할까? 좀 그런 이미지가 네.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그 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이제 다시 약 20년 전, 17년 전에 지금 혹시 천명간의 고래라는 소설을 읽으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요즘 라디오 방송으로 책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천명간의 고래로 소개하면서 한번 다시 읽었어요. 그게 무슨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쌓이는 먼지를 닦는 일이다라는 거. 그거 보고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오늘 또 걸레질이 나왔어요. 이제 시를 듣겠는데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 우리가 뭔가를 표현을 하는 게 있잖아요. 슬픔을 표현하든 아니면 뭐 기쁨을 표현하든. 그런데 이 걸레질이라고 하는 시는 어떤 영화를 보고, 영화를 봐도 오래 전에 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영화 장면 중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부인이 남편이 전세했다는
어떤 정보를 받습니다. 정보를 그냥 평온하게 이제 남편은 전역돼 나가고 혼자 남겨진 부인이 집안에 이렇게 저렇게 막 혼자서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배달부로부터 전사 통지서가 와요. 전사 통지서를 받는 순간 음악도 꺼져요. 가만히 서 있습니다. 서 있다가 안에 들어가서 까만 옷을 갈아입고 나와요. 그리고 하던 청소를 계속해요. 말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드라마 같았으면 벌써 한두 번 졸도하고 뭐 이렇게 절망과 슬픔을 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을 텐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어떤 장면은 그 어떤 배경음악도 그 상태에서 마치 마임을 하듯이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데 그게 굉장히 롱테이크였던 것 같아요. 꽤 긴 시간을 그 장면만 보여주는 게 그 영화의 제목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목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문득 그때 시골집에 갔더니 그때 시골에 어머니가 이렇게 막 닦고 있는데 열심히 걸레질을 하고 있어요. 뭔가를 닦고 있다는 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닦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그렇다고 해서 뭔가 내 의지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때, 어느 어떤 무언가가 있을 때, 저게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정말 슬픈 사람은 슬퍼할 수조차도 없지 않을까. 절망스럽다, 슬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절망스럽기 혹은 슬프기 그 이전까지만 와 있을 뿐이지 그 바닥까지는 내려가지 않은 게 아닙니까? 정말 슬프다면은, 정말 절망스럽다면은 글쎄 이렇게밖에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레질의 시는 그런 막다른 끝까지 간 어떤 감정의 표현 그런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계속 어떤 가장 그 어떤 마음이 바닥일 때, 그죠? 절망일 때 오히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 얘기하고 있어서 근접시에서 쌤 한 편 골라서 읽고 얘기를 쭉 한번 나눌까 하는데요. 근접시는 어떤 작품을 얘기하면 좋을까요? 31페이지를 한번 네, 보실까요? 31쪽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북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네. 북천은 지금 하동군 북천면 그 북천이기도 하고 여기 북천면에 보면은 하동군의 문학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박경리 선생님을 기리는 박경리 문학관이고요. 소설가 이병주 선생을 기리는 이병주 문학관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두 곳을 다 통합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병주 문학관은 다른 분이 이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병주 문학관이 있는 곳이 바로 북천입니다. 제 고향 대표도 하고 북쪽의 어느 부족은 구사하는 낱말이 몇 개밖에 안 된대요. 아프다는 말도 그들의 사전에는 없대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도 아플 수가 없대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사냥 나간 가족이 죽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그들은 바위에 걸터앉아 오늘따라 왜 이리 숨쉬기가 힘들지? 왜 이리 어지럽지? 왜 이리 살고 싶지가 않지? 자신의 가슴팍만 두드린대요. 눈물이 흘러도 가슴이 미어져도 그들은 전혀 아프지가 않대요. 아무도 아프지 않아서 누구도 아픈 적이 없어서 병원도 신도 필요가 없대요. 신이 없으니 영혼을 거둬줄 자가 없어서 죽을 수도 없대요. 죽은 적이 없으니
산 적도 없대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죽어도 죽은 것 같지 않대요. 북쪽의 어느 부족은 아프다는 말이 없어서 그들은 어느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대요. 그들은 어느 하루도 북쪽 아닌 날이 없대요. 감사합니다. 이 시를 보면 하동 북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그 사람들 생각하면 혹시 그런 심정으로 쓰신 건가요? 아니, 북천이라고 하는 건 물론 네. 행정지명상의 북천은 네. 북쪽 북녘 북자에 내천자를 씁니다. 네. 거기는 그 옆에가 횡천이고 횡천 옆에가 북쪽인데 사람들은 황천 옆에 북천이라고 그래서 북천이 무슨 북쪽 북자에 하늘천자 북망산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런 뜻은 아니고 북쪽으로 네. 이제 겨울물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 동네 이름이 북천입니다. 네. 근데 어떤 북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적이죠. 네. 우리 시들이 사실은 그 좋은 시들이 보면 죽음을 깔고 있잖아요. 네. 죽음을 비고 죽음을 깔고 있는 그 좋은 시들이 많은데 어떤 북천이라고 하는 그 시 자체가 유쾌하고 명랑하고 활발한 이미지의 어떤 그런 지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건 아니고 네. 여기 북쪽이라는 말이 이제 또 저는 지금 북면에 살거든요. 참 북면에 살고 있는데 그 북면 면자가 얼굴 면자예요. 그 제 조그만 서재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방이 북쪽으로 창이 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창이 나 있는데 그 보면 다 시골 어른들이 80, 90인데 이 시처럼 노인들이 어른들이 아파도 아프단 말도 병원도 안 가요. 기억자로 끄끄진 상태에서 계속 일하고 일을 못하게 하면은 뭐 몇 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계셨는데 그 아프다는 말을 못하는 게 포근하게 저는 공감이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북쪽은 어떤 상징적인 북쪽이지만 그런 분들 이쪽에 북쪽에 들어가는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프다고 말을 안 하고 마음이 아파도 그 표를 안 내는 그런 분들 같은데 지금 김남호 쌤은 또 평론도 하고 계시잖아요. 2권이나 이렇게 내셨는데 제가 이제 평론도 하고 시를 쓰는 분은 제가 꼭 묻는 게 있습니다. 평론 쓰는 것과 시를 쓰는 것의 그 차이점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평론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네. 또 이성모 관장님도 평론을 하시니까 네. 근데 저는 평론을 하려고 평론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를 쓰려고 평론을 하는 쪽이었죠. 그러니까 시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따져서 읽게 되고 또 좋은 시를 골라서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시들은 뭔가 내 이야기를 또 하고 싶어요. 뭔가 거기다 사족을 붙이고 싶은 시들이 있고 그러니까 읽고 나서 끝나는 시가 있고 읽고 나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시가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이야기를 더 보태고 싶은 시들 그런 시들을 읽다가 보면은 사족을 달고 싶죠. 요 시에 기대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좀 더 붙이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 어떤 평론이라고 하는 이제 비평을 하고 있을 때 평론을 할 텐데요. 비평이라고 하는 거는 비판과 옹호가 같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평론이라고 할 겁니다. 제대로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해석이나 혹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들을 적당하게 평가해서 다시 우리 문학사의 어떤 위치에 배치를 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져야 평론이라고 할 텐데 제 평론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 나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내가 매료된 어떤 시들 내가 좋아하는 시들 앞에 공손히 무릎 꿇고 앉아서 열심히 읽어주는 것 그게 제 평론의 역할입니다. 더 이상을 할 체제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론하고 시하고 차이점을 물었는데요. 평론을 쓰다 보면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평론은 어떤 논리의 영역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논리 정연하게 풀어낼 수밖에 없고 상대방 혹은 읽는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논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리에 내 몸을 맡겨놓다 보면은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가 달아나 보입니다. 올해 뭐 어떻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몇품 받아가지고 시집을 내야 되는데 지금 5월달에 문학제하고 시집을 엮어야 돼 시를 좀 써야 되는데 지금 시가 달아나서 어떻게 좀 꼬셔와야 될지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뭔가 어떤 논리적인 평문을 쓰는 분, 평론을 쓰는 몸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평론을 쓰려고 하면은 시를 쓰고 있다가 평론을 쓰려고 하면은 또 그쪽에 한참 또 좀 몸을 바꾸려고 공을 들여야 되고 또 평론을 쓰려고 거기에 좀 몰입해가 있다가 보면은 다시 또 거기서 빠져나와서 시로 쓰려고 하면은 또 굉장히 몸살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평론자 두 번째 평론지 제목이 깊고 푸른 고백이잖아요. 어느 순간 저 이승모 관장님도 평론지 고백이라고 그때 하셨는데 또 고백이라고 하셨는데 그 책 내용을 이제 또 받고 나서 제가 봤거든요. 그 문학, 시는 고백의 문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또 고백이 시가 너무 고백이 되면 안 되는데 고백의 문학을 자기 개인 푸념 같지 않게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시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고백을 어떻게 하면 시가 되는지 그 정도 알면은 네. 제가 굉장히 근데 책에는 설명을 해놓으셨는데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네. 텐데요. 사실은 고백이라고 하는 게 내 내밀한 이야기를 남에게 할 때, 네. 혹은 뭐 방백이 되든 독백이 되든 같은 남에게 할 때 그게 고백이 될 텐데요. 그거는 시적으로 고백할 수도 있겠고 뭐 소설적으로 고백할 수도 있겠고 고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좋은 어떤 문학들, 제가 읽었던 많은 문학들은 사실은 제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해서 야, 시가 참 좋다. 그랬던 작품들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은 야, 이 사람의 어떤 내밀한 고민들,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들이 나에게 그대로 공감이 됐을 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했을 때, 그래서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한 고백이었는데 동시에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고백들이었을 때, 그래서 결국은 좋은 시는 고백일 수밖에 없다. 또 사랑도 고백을 할 때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시, 뭐 물론 이제 좋은 시를 이제 개념을 내리자고 하면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서정시에서 좋은 시는 고백적인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정말 고백이 돼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많은 시들을 보면 고백의 포즈만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고백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한 고백을 흉내내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고백할 게 없거나 아니면 고백할 건 있긴 했는데 고백할 줄을 모르거나 고백의 은혜를 내가 갖고 있지를 못하거나 안 그러면 또 다른 뭔가가 있기는 있는데 그 정체를 모르고 있거나 그래서 좋은 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잘 표현된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잘 표현된 고백이 좋은 시다. 엄청 부르지 않고 그죠? 그 책에는 뭐 자기 푸념을 넘어서서 그런 시가 이제 좋은 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여기 오신 분 중에서 김남호 시인의 시를 뭐 하나 이거 하나를 질문하고 싶다. 이 시가 어떻게 써졌는지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이 시간 제일 싫죠. 제가 질문하면 진짜 싫죠. 다들 쳐다보면 눈을 펴요. 아, 네, 또 김학규 씨도 손들어 진짜. 시보다 네.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네. 평론하고 시 돈이 어떤 게 돈이 어떤 게 돈이 되나? 네, 현실적인 질문. 시하고 평론하고 어떤 게 이런 거 돈이 되나? 비밀을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오늘 이 자리는 좀 풀어놔 주셔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시하고 평론 중에 어느 게 돈이 되냐고 하셨는데 둘 다 돈이 안 됩니다. 그래도 좀 근데 더 돈이 안 되는 쪽을 묻는다면은 아마 평론이지 않을까. 이거는 거의 가성비가 없어요. 네. 시는 그래도 이렇게
분량이라도 짧죠. 평론 한 곡 쓰려면 머리가 터져요. 근데 제가 평론을 써주고 돈을 제대로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역에서 평론을 쓰다 보면은 대부분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지역에서 평론을 써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설이든 서평이든 뭐 리뷰든 뭔가 저한테 청탁이 들어올 때는 이 사람들은 제가 거절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써드리다 보니까 뭐 그 잡지사에서 뭐 몇 푼 넘버를 주는 거는 뭐 땡큐 베리 마치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제가 써줬다고 돈 주세요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재능 기부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 재능이 좀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기부를 받은 사람도 별로 감동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돈이 되는 걸로 치면은 시가 될 것 같은데 시도 별로 이게 황금성이 없어가지고 요즘 잡지에 보니까 그냥 책을 주더라고. 책을 원고를 네, 내시는. 네. 그래서 참 책을 내시는 분들도 형편이 되게 어려운 거 보다 싶어서 요즘 이제 저도 눈치가 좀 있어가지고 원고로 쓰는 날에 예, 책을 주세요 미리 그러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저 질문에 손 드셨습니다. 예, 저는 수필을 쓰고 있는 나순용이라고 합니다. 예, 수필하고 시하고는 조금 쓰는 그게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선생님이 시를 읽었을 때 제가 이해되는 시가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이제 몇 편의 시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약간 이래서 그렇게 쓰셨구나 하는 게 조금 다가왔습니다. 사실 수필은 뭐 경험적으로 시도 물론 자기 모든 경험이 집약된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수필은 조금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또 이제 표현된다고 볼 때 제가 선생님의 이력을 봤을 때 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셨고 또 수학을 전공하셨는데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뭐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어렵게 이해가 안 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저는 그럼 수필을 소위 쓴다고 하면 그런 시를 좀 보는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시가 너무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시를 너무 이래 못 이해하는 사람인가 지금 조금 살짝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선생님 어렵게 쓰시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옵던데 조금 저 같은 사람 읽었을 때도 조금 이해가 되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뭐랄까 건의라 할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냥 그런 차원에서 저 김남모 시인의 그 만종이라는 시 네. 김남모 시인께서 한번 읽어주시고 몇 쪽인가요? 26쪽입니다. 26쪽입니다. 꼭 좀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 나순일 선생님 따로 답을 안 드셔도 됩니까? 관련되는 겁니다. 네, 이걸 26쪽. 그럼 이건 좀 쉬운게 이렇게 쓰는 거죠? 예, 한번. 네. 시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시시 보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야, 당신 시 보면 기분이 나빠져. 그렇게. 그 정도가 보통의 어떤 표현인데요. 사람들이 시를 쉽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어야 감동도 정서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쉽게 그리고 또 아무리 고상한 철학이나 사상 혹은 사유가 있더라고 해도 그것을 쉬운 언어로 드러내서 쉽게 전달해 줘야만 가치가 있다.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쉬워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부분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더 깊은 감동은 어려울 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를 읽는 일도 저는 상당한 훈련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로트를 듣는 데는 그냥 바로 듣고 가사 듣고 다리 까딱거리면은 공감하고 감동하고 눈물도 흘릴 수 있겠지만 클래식 음악을 듣고 감동을 하려고 하면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트로트는 나쁘고 클래식은 좋으냐 그런 이분법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거기서 건져 올릴 수 있는 감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트로트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클래식 음악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는 또 종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시에서 받는 위로가 있다면, 그리고 감동이 있다면, 아주 난해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감동과 즐거움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좀 읽는데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참고 견딜 때 어떻게 보면은 저 시인들은 왜 이렇게 자기의 정력을 낭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를 썼을까를 한 번씩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들도 뭔가를 추구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없어서 이렇게 썼을까? 아니면은 다른 미학적 뭔가를 노려서 이렇게 썼을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려운 시를 옹호하고 어려운 시라야 좋은 시다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왜 쉬운 시를 안 쓰고 이렇게 썼냐고 묻는다면 일단은 시적 재능이 좀 부족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제가 추구하는 어떤 시의 미학에 옹호하는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 관장님께서 만종을 물으셨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성진강 바로 옆에 강변의 아파트에 30몇 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낚시대 던지면은 낚시가 성진강에 딱 그려져서 30년 살고 있고 그 맞은 편에 보면은 저거 자그마한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저녁 되면 만종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 종 소리가 그 강을 건너서 들어오는 그 저녁 종 소리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 이건 신앙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불자다 보니까 어떤 그쪽에 들어오는 그 종소리가 심상치는 않죠. 그리고 지금 다 제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데요. 올해 연세가 조금 많으십니다. 106세. 와. 그리고 형제가 좀 많아요. 제가 구남매 중에서 끝입니다. 와. 근데 많이 돌아가셨죠. 중간에 어려운 시절 살다 보니까 커리 형님이 40년생이었고 그 위에 또 더 위에 누님이 37년생이고 그러니까 뭐 한참 줄을 서면 한참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집안의 매력들이 이어져 가지고 이 만종이라는 시를 쓰게 그러신 것 같아서 한번 예. 같이 제가 한번 네. 예. 보여주시죠. 네. 예. 둥근 종소리가 저녁강을 건너 어머니는 동그랗게 등을 말고 이름을 쓰니 밀린 숙제를 하듯이 방바닥에 엎드려 이름을 쓰니 연필 끝에 침을 묻혀 오래전에 죽은 형들의 이름을 쓰니 2살 때 죽은 6살 때 죽은 47에 죽은 형들의 이름을 차례로 쓰니 어쩌자고 저들을 불러오는가. 나는 귀를 틀어막고 종소리를 온몸으로 밀어내니 천근의 종소리는 끄떡도 않고 느릿느릿 강을 건너오고 돈을 갓진한 형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형가 50을 바라보는 형이 차례차례 강을 건너오고 어둠이 출렁이는 방바닥에 엎드려 어머니는 느릿느릿 또 이름 하나를 쓰니 한자 한자 또박또박 침으로 쓰니 나도 처음 보는 내 이름을 쓰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의 미학이라는 차원에서 다양성을 이제 추가시킨 게 김남호 시인의 시인데 한편 볼 때 저는 이 시를 보면서도 굉장히 아주 그 감동이라 할까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어렵다고 단정 짓지는 않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청해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눈물이 나요. 네, 네, 선생님. 23쪽입니다. 네. 김남수 첫 페이지 있어서 제가 앉자마자 다시 봤는데 두 번째 주 밤새워 쓴 유서를 그 언제쯤 쓴 시인에게 그때 유서의 내용이 어땠을까? 지금도 그 유서, 그때 쓴 유서의 내용과 지금 유서
쓴다면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근본적인 그랬어요. 확 낮춰. 아, 예, 예. 확 낮춰. 집권은 안에 껐으니까 선생님 말씀입니다. 그 24표, 그냥 말씀하시죠. 아, 예. 그냥 다 들리죠? 예, 예. 약간 볼륨을 올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3페이지에 나오는 참 좋은 저녁이야라고 하는 시는요, 제가 유서를 쓴 건 아니고, 하동에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번은 5월 달에 야생차분의 축제를 하동에 합니다. 하동이 차 심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야생차 축제를 하는데 축제 행사 중에 하나가 학생 100일장이 있었어요. 그럴 때가 이제 5월 달이고, 학생들 100일장을 아침부터 학생들 모아가지고 100일장 하고 12시 돼서 원고 받고 심사 끝나고 시상식 다 마치고 나니까 시간이 한 4시가 넘어 됐어요. 그때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재영욱 시인이 문학관장하고 있을 때 그 재영욱 시인이 참 술을 좋아합니다. 4시 되니까 점심도 뭐 행사도 제대로 못 먹었죠. 오늘 햇살에 따갑죠. 땀도 흘렸죠. 목은 칼칼하죠. 둘이서 내려오면서 아유 딱 죽기 좋네. 그래서 이제 둘이 행사 끝나고 또 행사 같이 있었던 이제 지역의 그 문일회배 사람들하고 소주 한잔 하고 집에 들어가서 시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고 청탁이 들어왔는데 마감일이 막 코앞에 닥친 잡지가 하나 있었어요. 뭘 써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해서 하고 있다가 낮에 갑자기 재영 시인이 말하던 유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죽었으면 좋겠네. 근데 이걸 어떻게 좀 비벼가지고 쓸 수 없나.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유서를 쓰기 딱 좋은 저녁이야. 밤새워 쓴 유서를 조잘 읽다가 꼬깃꼬깃 행자나무 울타리에 픽픽 던져버리고 또 하루를 거을리는 꿀뚝새처럼 제가 쓴 유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 외가리처럼 길고도 지루한 유서를 담장 위로 높이 걸어놓고 갸웃거리는 기린처럼 평생 유서만 쓰다가 죽는 자벌레처럼 100일장에서 아이들이 쓴 유서를 심사하고 참 잘 썼어요. 당장 죽어도 좋겠어요. 상을 주고 돌아오는 참. 이렇게 제목을 뭘로 붙이나? 아니 이렇게 쓰기는 썼는데 시 비슷하게 썼는데요. 제목을 뭘로 붙이나 고민을 하다가 참 좋은 저녁이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죽고 싶은 만큼 좋은 저녁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이거는 뭐 당연히 잡지에 발표했는데 잡지에서 뭐 눈여겨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너무 묻혀서 그 시집 첫 번째 시집 자체를 눈여겨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 시집 내고 나서 한 달간 설렜는데 설려고 나서 그 약발이 2달도 못 가가지고 내도 첫 시집을 냈나 안 냈나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그 미녀의 대제라고 하는 첫 시집이 그랬었습니다. 그 시집에 아무도 주목을 안 했었는데 그때 서울에 있었던 김사인 시인이 이 시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현대문학에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이제 늘어났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유서를 어떻게 쓰느냐고 물으시는데 우리 안 선생님이 뭐 시인들 매일매일 쓰는 시가 유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더 하자면 그 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유서를 쓰기에 그런데- 딱 좋은 저녁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저녁에는 어떤 내용의 유서가 담길지 혹시 제가 추측하자면 지금 좀 이제 얘기를 그 김남우 시인 님의 그 시세계를 보면 되게 시라는 건 위학적이어야 된다. 지옥의 단어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우리가 행복한 시를 써서 남에게 어떤 그 감동이라든지 공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 말씀 이제 지금
그 주 얘기가 그게 아니고 뭔가가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 프란츠 카프카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바다를 깨트릴 수 있는 도끼와 같은 게 내쉬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덧붙여 질문이 그렇다면 이 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면 좋을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무슨 쓰라고 사니까 이게 나가는데. 그렇죠. 시를 쓰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미학,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이죠. 유서를 아름답게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서도 독자를 상징하고 쓴다네. 근데 글쎄 유서에 뭐를 쓸까? 유서에 뭔가를 쓰는 사람은 할 말이 많겠죠. 근데 유서에다 대고 뭐 큰 자식은 어디 돈을 가져가고 하는 그런 상속에 관계되는 유서를 쓴다고 하면 참 재미가 없을 테고 결국은 아마 유서를 제가 쓴다면은 뭐 빈송이지 않을까 싶어요. 뭘 쓰겠어요? 할 말은 뭐 대도 않는 팽문으로 시로 다 끄적거려 놨는데 뭘 더 쓰겠어요. 아까 뭐 시가 유서라고 또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쓸 때 시를 쓰는 것이 유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처절하게 혹은 다급하게 마지막 시를 쓰듯이 그렇게 우리가 절박하게 시를 써야 된다는 의미로서의 유서가 될 테고 정말 당신이 생을 끝낸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신이 한 줄 남기고 싶다면 무엇을 쓰겠느냐. 글쎄 저는 그런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시간이 됐어요. 50분 잠깐 더 소절인데 지금 잠깐만 끝나고 또 쉬는 시간 있으니까 50분하고 또 저희 잠깐 쉬고 또 2부를 해야 돼서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시 중간중간에서 어떻게 좋으시다는 것 충분히 말씀하셨고 어려운 시 읽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근데 클래식을 들으려면 배워야 되듯이 어디서 자꾸 보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말씀해 주셔서 또 거기도 새로운 거 배우셨고요. 이 보면은 참 좋은 저녁이나 다른 거 이렇게 보면은 그 김남은 시 속에는 위트가 있지만 그 위트 밑에 씁쓸함이 묻어 있다는 것을 정말 다 느끼셨을 거예요. 진짜 참 좋은 점도 그런 반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게 좋은 시고 평론가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좀 더 길면 저희들이 다 또 주문받겠지만 쉬는 시간도 있고 또 뒷풀도 있으니까 한 번씩 하셔서 주문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김남우 선생님 말씀 박수 드리고 마치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